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정리 이 두 분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S셋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차의 실적이 마침 나왔는데요. 저희 5위에서 현대차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와 함께 시장 반응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40조 대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컨센 좀 높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전망치를 이전보다 2.3%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2.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시장은 3조 5,574억 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합권에서 제가 실적 기다리고 있다라고 현대차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1% 넘게 지금 조정권입니다.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지원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즉각적인 반응은 아래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차트 보니까 반응 드라마틱하구나가 느껴지는데요. 수치 어떻게 보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저희는 파악하고 대응책을 짜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발표된 실적만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빼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3조 574억 원 정도. 이러면 거의 이번에 예상했던 가이던스 그 예상치에서 하단에는 거의 일치하고요. 조금 높게 잡았던 쪽, 뭐 연합 인포맥스 이쪽이 3조 6천억대 잡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하회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뭐 이 자체를 놓고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 실적 발표를 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EV 관련된 쪽에서의 대부분 글로벌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어제 그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지만 상당히 이제 많이 호태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그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이제 1분기에 좀 기대했던 하이브리드나 혹은 제네시스 혹은 SUV와 관련되어 있는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 자동차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는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곳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대부분 우려하는 것이 결국은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호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놓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경기 소비재의 가장 최상위단에 있다라고 좀 표현을 보면 우려감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그 실적 발표한 현대차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나빼드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의 반응은 물론 좀 교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매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급은 교차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대표님께서는 이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목표치를 제시해 주신 바 있잖아요. 오히려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정도 구간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현대차를 두고 우리가 이제 1분기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주가가 오른 곳은 현대차, 기아와 그 토요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현대차, 기아는 주가가 사실 1분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그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뛰었고 이후에 이제 그 한 2달여간 이상 상당히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압박이나 혹은 조정의 양상을 단기간에 좀 더 거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최근에 밸류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을 한 이후에 2달 정도 조정을 받는 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상당히 강세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밸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1,200만 주 이상 매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현대차를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 들어온 장기 펀드 물량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그냥 보유하는 영역에서 지금은 충분히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차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전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위원님 궁금하고요. 2시 10분부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살펴보겠지만 컨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주력해서 봐야 되는지 그 키포인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컨콜에서 이제 컨콜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실적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현대차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회사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일단 실적 분석을 좀 하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긍정적인 면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지금 다소 성장성이 좀 둔화돼 있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좀 둔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은 하지만 성장성이 둔화됐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회사의 존재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물건을 잘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건데, 물건을 잘 판다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내는 거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출은 늘었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7% 늘었는데 이익은 2.9%가 줄었죠. 그렇다면 뭔가 비용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 요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1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0% 늘었다? 그럼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좀 줄었다. 이건 비용이 커진 겁니다. 어디서 비용이 커졌는가?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라인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재료의 상승이냐, 환율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다소 복잡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대표께서도 다소 낫배드라고 얘기한 게 꼭 좋다 나쁘다라고 지금 결론 짓기는 어려워. 단지 이제 현대차의 이제 주가 향방대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인 25만 원대 부근에서 장기간 횡보하고 있으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이 정도라면 나름대로 오늘 이제 5일선도 지켜내고 있고 잘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봐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반영된 상태에서도 버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랫동안 25만 원에 멈추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히려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충분히 기간 조정을 겪었던 상황이고 가격 수준이 필요 없다라면 이제 여기서 만약 컨콜에서 하이브리드라든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 저는 한 7대3 정도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현대차 모습이면 조금 한번 좀 이쁜 모습? 아주 이쁘지는 않지만 네. 조금 이쁘다,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매력도가 좀 생겼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내일은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될 텐데 저희가 항상 현대차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어떨 때는 기아 쪽에서 더욱더 가파른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 위로의 룸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기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략 변화가 지금 먼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형제잖아요. 네. 형제에서 이제 현대차를 형이라고 보고 기아는 이제 동생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이제 동생의 질주가 이제 계속 돼 왔었던 사실이죠. 기아가 가장 먼저 K5가 나왔을 때 기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배 올랐나? 뭐 정말 차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최초의 차가 아마 K5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같은 형제인데 형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라면 누가 봐도 현대차 차트가 더 이쁘다. 기아 같은 경우 아직까지 12만 원, 13만 원대까지를 뚫어주기 위한 지금 기간 조정이 차트가,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게 옆으로 딱 섰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기아 같은 경우 약간 변동성이 좀 있죠. 따라서 지금 내가 뭐 어떤 내용을 보고 들어가겠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강한 것들을 보이고 있고 현대 같은 건 제네시스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라면 현대 쪽을 오히려 조금,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 변동성이 있을 장의 특징은 뭐다? 가장 센 놈에 붙어라. 그렇다면 현대차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이지한 대표께 질문 드리고 자동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보통주 한 주당 2,000원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당 관련한 모멘텀도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 그 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인도 쪽에서의 공장 IPO 관련된 모멘텀도 추가로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현대차에서
함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님도 끄덕끄덕 하셔서 모멘텀 추가로 어떤 거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이제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보는 게 그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고요. 배당은 특히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강조했던 주주가치 제고, 여기에 시가 배당률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6% 육박했거든요. 여기에 중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의 주주가치 제고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특히 이제 인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가장 약진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도 가장 약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판매율도 1위를 다툴 만큼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 기지가 추가로 이제 확장되는 부분도 하나의 그 긍정적인 요인이고, 아마도 인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빼앗았던 현대차가 새로운 생산 기지 겸 소비 시장으로서의 하나의 시장 관점으로 본다면 중국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하나의 포인트는 좀 될 것 같고, 의외로 지금 중국 현대차가 작년 4분기, 올 1분기 인도에서 자동차 판매율 1위에서 계속해서 1, 2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살짝 더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저 인도 IPO는 굉장히 저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이제 분가시킬 때 네. 우리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그런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우리가 49%, 중국이 51%. 중국은 이제 법인이 그쪽이 더 가져야 되니까 네. 51대 49로 이제 우리가 북경 현대라든지 이런 거 들어갔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자기가 돈 벌어서 집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 돈을 벌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돈을 또 유입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인도에 우리가 더 이상 돈을 쏟아붓지는 않는 거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CKD 반제품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소형 차량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겠다. 물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조건으로 IPO라는 조건으로 그쪽에 있는 그 제품들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도 시장에 제네시스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 아이오닉 뭐 1, 2 이런 것들 이제 소형차 1000cc 미만 차들을 파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생태계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소형차 우리나라 제품을 쓰면 마진율이 높지가 않은데 인도 제품을 씀으로써 고마진율을 가져간다라면 저는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모멘텀 오늘 나온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현대차 중심으로 컨콜 진행이 되면 추가적인 내용, 좀 의미 있는 내용 나오면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현대차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테슬라 본장에서도 강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 질문 좀 해보도록 하죠. 이지원 대표님, 오늘 2차 전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코프로가 컴백한 이후에 지금 그래도 빨간불이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전에 포스코 퓨처앱의 실적이 나왔어요. 어찌됐건 흑자원이긴 했는데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해도 되는 건지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아마 이제 테슬라의 급등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셨을 수 있던데, 일단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재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가에서 바로 거의 밀려버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테슬라에 대비해서 우리 차전지가 오늘 낙폭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현재 실적 베이스에서 1분기 실적,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쪽 EV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바닥론을 논하기에는 테슬라의 지금 현재 나왔던 실적과 가이던스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보면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머스크라는 CEO의 입을 통해서 상승폭을 상당히 가져왔죠.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루 전부터 머스크 CEO가 계속해서 그 언론 노출을 통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언급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내보냈죠. 그러면서 그게 결국 나왔던 게 자율주행과 모델 Y의 E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모델 E에 대한 기대감은 정확하게 보면 이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본격화 되겠다라는 기대감인데, 이게 지금 BYD도 나오는 게 1,500만에서 2,0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모델 2도 2만 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 되는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지금 현재 1,500만 원대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값에 맞는 다운되는 2차 전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LFP 배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냉정하게 그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바닥론에 근접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과 전기차가 지금 캐준 관점에서 만약에 중간적인 일시적인 매출의 하락이다라고 보는 긍정론을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3월 이후에 지금 4월달 넘어오는 이 구간이 과연 EV 2차 전지의 바닥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1분기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1분기를 넘어서는 바닥론을 확인하는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이 여부를 꼭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GM 쪽에서 전기차 부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이 포인트는 조금 더 주목해도 되는 포인트인 걸까요? 이제 그 뉴스를 자세히 보면 뒷내용을 더 읽어보면 네. 거기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2부에서 그 기대감이 좀 낮춰지는 것을 하이브리드로 커버하기 때문에 포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실적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은 친환경차에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EV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의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는 낮춰지는 상태라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하이브리드 쪽이 지금은 토요타나 현대차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심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팁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에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넘어가서 3위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위원님과 첫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오늘 현재 구간에 4% 정도 하락습니다. 위원님, 어제가 이렇게 되면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고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건지 이 5장 기준으로 모르겠습니다. 선 반영돼서 셀 온인지 아니면 증권가에서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분인지 그 성격부터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19만 원 간 이후에 지금 이제 17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흔들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강한 게 이제 HBM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도 뭐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어제만 하더라도 그때 살 걸.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안 따라 사길 다행이다. 이게 그죠. 자, 움직이는 것은 바람일까요? 여자의 마음 갈대일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하자면 일단 19만 원, 1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호수에다 돌을 던진 거예요. 그 파장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18만 원, 17만 원대에서 지금 옆서 기간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이게 만약에 정말 새로운 뉴스고 우리가 HBM에 트리거가 없다라고 친다라면 한 7, 8%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혹 밀려야 되겠죠. 혹 밀리면서 왜냐하면 17만 원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100%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예의주시해야 될 건 맞아요. 긴장도를 좀 높여야 될 것도 맞고 봐야 될 상황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죠. 지금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오늘 또 뉴스화됐고 또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그 귀에 들리는 정도가 거의 똑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인공지능은 지금 뭐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거품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진득하니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장기 투자에 많은 분들이 오해가 뭐냐면 묻어두면 된다라는 건데 묻어두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1억, 2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맞아요. 이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여자 마음에 갈대처럼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가려면 본인이 일단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단 여기서 본인이 확신이 없다라면 이 정도라면 뭐 이걸 챙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무조건 장기 투자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제 마음은 그렇게 아직은 흔들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상반기까지 계속 긍정적인 시선. 그럼 위원님,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등의 투자 포인트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비주가 장 초반부터 강하기도 했고요. 지금 펜트론도 VI에 걸리고 장비 쪽에서는 하이닉스 향은
정말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또 다른 힌트로 해석이 될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더 열린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청주에 짓는 공장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HBM은 아니고 D램 공장이죠.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만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반도체 이게 우리 장비주들은 수주잖아요. 네. 수주가 언제 나오죠? 공장 증설할 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주가 따라오겠죠. 이런 것처럼 순차적으로 볼 때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면 이거는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결국 계획을 세우고 발주 넣고 영업이익 날려면 빨라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내년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설계서 듣고 그다음에 발주 넣고 라인 깔고 하면 그 장비가 언제 들어갈까요? 내년 정도 들어가겠죠. 공장은 뭐 껍데기 짓는 건 금방 짓으니까 그런 정도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면 충분히 중간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하이닉스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2년 전에 하이닉스가 미국 공장 짓는 데다가 짓겠다 했다가 포기했죠. 네. 그때 다들 하이닉스 주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게 호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도 용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대표이사 사인까지 난 건데 회장님 사인 난 건데 중간에 회장이 멈춘 거잖아요. 이건 결단이죠.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쓰죠? 청주 공장에 쓰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그때 쓰기로 한 것보다 50% 공사비가 더 늘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지분 계속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가 의외로 전략을 지금 전 잘 짜고 있다. 경영의 노하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경영자를 보라고 그러는 건데 하이닉스가 HBM을 잘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도 삼성전자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의 경영진들이 훨씬 더 돋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이클에는 SK 하이닉스가 더 돋보인다라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나온 것에서 대표님이 가장 주요하게 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나온 수치였을지, 투자를 늘린다라는 부분이었을지, 아니면 그것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은 8단이다라고 강조한 게 삼성전자의 12단 추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감을 좀 높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도력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포인트 어디에 주시는지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고요.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예측했던 가이드가 한 1조 6천억대, 그리고 조금 높게 잡았던 때가 1조 8천억대, 그리고 정말 예상 외에 흐를지 이른다는 게 한 2조 1천억대, 2조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2조 8천억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예상치의 1조 원을 상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HBM 반도체에 이게 단번에 우리가 실적 선호한도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은 실적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실적에서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양자 쪽에 어느 정도 향후 전략을 잡았다면 하이닉스는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 쪽에 확장을 많이 지금 공을 좀 들였었죠. 최근에 이제 HBM 반도체 이게 묻히긴 했지만 예를 들면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중국의 청도 공장을 인수하면서 낸드 플래시 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그게 사실 그 적자가 날 때 가장 크게 데미지를 크게 받았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완전히 가격이 무너지면서.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1분기에 30% 이상 상승을 했고 향후에 HBM과 관련되어 있는 고사양의 낸드 플래시 관련된 쪽에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요걸 보면 HBM 반도체 지금 이제 D램 사이클에서 재고가 기업이 써야 되는 사이클로 전환되는 그 직전이라는 호기에 낸드 플래시도 이런 정도의 탄탄한 부분이 나온다면 하이닉스는 사실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되고, 다만 지금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물량은 오늘 아침 동시효과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해야 되죠. 그게 보통 실적이 좋은데 혹은 실적이 좋으면서 뒤쪽에 가이던스도 좋은데 주가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나면 장기 펀드 물량에서 이걸 다시 밑에서 되받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지금 좀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 투자의 파고가 우리가 하이닉스 특히 12만 원대부터 가격을 보면 정말 만 원 올라올 때마다
이중 고점을 형성하지 않고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3만 원, 15만 원, 17만 원, 19만 원까지 계속 이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마치 기술적으로 보면 무너질 것처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아마 엔비디아가 조정받는 부분부터 지금 하이닉스 조정받는 이 구간이 아마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위기의 조정 구간이고 아마 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투자해서 올라가는 시기는 분명히 지났죠. 기술적으로 잣대를 재어봐야 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파고를 넘어가셔야지만 정말 하이닉스가 이 정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턴어라운드 마이너스 플러스 돌리는 구간에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나중에 오버슈팅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분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닉스 목표 가격을 19만 원, 20만 원 잡더라도 나중에 오버슈팅 구간에서 25만 원, 3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참고하셔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음식료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테마 영역으로 봐야 될지만 짧게 점검해주세요. 땡땡 대란 많잖아요. 오늘도 단독 뉴스로 소금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도 이제 뉴스를 저는 어제 봤는데 26일 내일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정제염과 천일염 저도 이제 어제 그 때문에 알았는데 천일염 같은 경우 우리가 염전에서 그냥 바람과 이제 하는 거고 정제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한주가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남해 쪽에 열병합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정제염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제염 같은 경우는 좀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안타깝게 이제 보수공사하다가 다이버 사망 사고가 남으로써 일단 지금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공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소금 대란이 일어나니까 협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고용노동부까지 넘어가서 내일 결론이 난답니다. 일단 내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이게 오랫동안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업계가 워낙 힘드니까 내일 결론이 난다라고 하니까 내일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한 주가 다시 공장 가동된다라면 지금 재고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고 그러면 요거 한 고비를 넘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소금 대란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일 뉴스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요 한 주와 관련한 것은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디데이다. 이 점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저희 오프닝 부근에서 실적이 조선주에서 쏟아졌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조선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큽니다. 하나오션 딱 놓고 본다면 국내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의견 나오긴 했지만 노무라 쪽에서는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 영역 크지 않다라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탓일까요? 오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오늘 흑전 이 키워드에도 반응 거의 없고요. IB 쪽에서 나온 리포트 영향인지 아니면 쉬어가는 흐름인지 이것이 가장 헷갈립니다. 조선주에 무게 실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라에서 나온 레포트 내용은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단기 모멘텀 기대감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된 건 맞지만 우리가 조선주에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기반, 수주 기반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효과에 의해서 최고 많이 부각되었던 그 섹터가 자동차하고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시 이제 환율 효과에 의해서 기대가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최근에 미중 갈등 영향이 플러스 알파 된 거지. 그 플러스 알파가 전체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낙폭이 꽤 크게 나오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보면 대량 거래량에서 받았던 그 상승 구간을 되돌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이 지금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는 것은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 크게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매수 접근도 유효한 구간이라고 조선주 정리해도 될까요, 대표님?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을 한 번 더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한 내용부터 조선에 대한 내용까지 쭉 점검해봤습니다.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L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